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김민주는 익숙한 손길로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작은 작업실 안을 가득 채운 3마리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강호, 녀석은 커다란 독일 셰퍼드로 묵직한 존재감으로 방 한쪽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금빛 털이 윤기나는 골든 리트리버 새벽이가 나른하게 누워 있었고, 가장 작은 믹스견 다솜이는 민준의 발치에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이 3마리 개들은 민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민준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켰다. 그때 그의 곁을 지켜준 것은 이 녀석들 뿐이었다. 그들은 말없이 민준의 슬픔을 나누었고, 황폐해진 그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안정감을 주었다. 민준은 동물 사진 작가였다. 사람과의 관계는 서툴렀지만 동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영혼을 담아내는 일에는 비할 데 없는 몰입감과 평화를 느꼈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자신과 같은 버려지고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폭우는 맹렬했다.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하늘을 갈랐고, 빗물은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 쏟아져 내렸다. 민주는 개들이 불안해할까봐 거실 불을 켜두고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강호가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며 끙끙거렸다. 새벽이도 민준을 올려다보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평소 빗소리에 둔감했던 녀석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야? 강호야 민준은 의아했지만 녀석들의 행동에서 심각성을 느꼈다. 강호는 앞장서서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긁적였다. 민준은 주저했지만 녀석들의 끈질긴 재촉에 결국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밤의 숲은 폭우 속에서 더욱 깊고 어둡게 느껴졌다. 강호는 빗속을 뚫고 맹렬히 달렸고, 새벽이와 다솜이도 그 뒤를 따랐다. 민주는 녀석들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숲속 깊숙이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손전등을 비췄다. 작은 덩어리 하나가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나무 십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눈도 뜨지 못한 아기 고양이였다. 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 누군가 버린 것이었다. 민주는 순간 망설였다. 고양이라니. 그는 개들과의 삶에 익숙했고 고양이는 낯선 존재였다. 게다가 그는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강호가 조심스럽게 아기 고양이에게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새벽이는 낮은 울음소리로 아기 고양이를 달래는 듯했다. 다솜이는 아예 아기 고양이 옆에 찰싹 붙어 몸을 비벼주었다. 녀석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보호 본능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들의 눈에서 마치 오래전 자신이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느꼈던 절망과 외로움을 읽는 듯했다. 알았어. 데려가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기 고양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 고양이는 그의 온기에 놀랐는지 처음에는 몸부림쳤지만 이내 작은 몸을 웅크렸다. 작업실로 돌아온 민주는 아기 고양이를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고 드라이어로 조심스럽게 말려주었다. 녀석은 겁에 질린 듯 그의 손길을 피하려 했지만 이내 축 늘어졌다. 민주는 따뜻한 우유를 조심스럽게 먹였다. 강호는 멀리서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새벽이와 다솜이는 아기 고양이 옆에 바싹 붙어 냄새를 맡았다. 아기 고양이는 인간의 손길에는 여전히 경계심을 보였지만
신기하게도 개들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다솜이에게 몸을 비비고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민주는 아기 고양이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작은 나비처럼 날아올라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며칠이 지나자 나비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민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비는 고양이보다는 개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는 나비에게 마치 친자식처럼 헌신적이었다. 강호는 나비에게 먹이를 양보했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나비 앞에 나서서 보호했다. 새벽이는 나비가 잠들 때면 자신의 몸으로 나비를 감쌌고 다솜이는 나비와 함께 장난을 치며 놀아주었다. 나비는 개들이 먹는 사료를 먹었고 뼈다귀를 물고 뜯으려 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개들처럼 으르렁거리는 신용을 하거나 짖는 소리를 흉내내기도 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보다 바닥에서 개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마치 자신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굳게 믿는 듯했다. 민주는 나비의 기묘한 성장에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나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상실 속에서 나비는 가족을 찾았고 사랑을 얻었다. 민주는 자신 또한 나비처럼 상실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닳고 다른 은빛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에는 작고 섬세한 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민준의 어머니가 항상 착용하던 목걸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의 목에서 떨어진 것을 민준이 주워 간직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어린 민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하나 끼워져 있었다. 유력 기업가 부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경찰, 단순 사고사로 결론, 미궁에 빠진 의혹. 민주는 스크랩을 집어들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다. 비 내리던 밤, 그리고 찢겨진 차에 발견된 부모님의 차.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어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고독하게 살았다. 이따금씩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악몽들이 그를 괴롭혔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 낡은 마당, 그리고 들릴 듯 말릴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 그는 그 기억의 파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비는 어느새 민준의 무릎 위로 뛰어올라와 목걸이를 향해 코를 들이밀었다. 녀석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준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깊이가 있었다. 민준은 목걸이를 나비의 목에 걸어주려 했다. 하지만 나비는 고개를 젓듯 몸을 피했다. 대신 펜던트를 핥아주고 작은 앞발로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의 뇌리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모습이었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흐릿한 잔상만이 그의 의식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주는 나비와 3마리 개들을 이불 삼아 잠이 들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고 기묘한 고양이, 나비가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겪게 될 여정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을 파헤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부모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그리고 나비의 진짜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집의 낡은 마당을 걷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절하고 슬퍼서 민준의 가슴을 저몄다. 나비는 더 이상 작고 겁에 질린 아기 고양이가 아니었다. 털은 윤기나게 빛났고 몸은 탄탄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양이보다는 개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민준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나비는 늘 강호나 새벽이 옆에 바싹 붙어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개들이 밥을 먹을 때면 쪼르르 달려가 함께 사료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고, 심지어는 개들이 짖을 때면 함께 야옹야옹 하고 짖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나비는 목줄도 없이 3마리 개들과 함께 앞장서서 뛰어다녔다. 녀석은 높은 나무에 오르거나 쥐를 잡는 대신 진흙탕에서 구르고 개들과 함께 풀밭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을 더 즐겼다. 녀석의 눈빛은 언제나 장난기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주는 그런 나비를 보며 종종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이 작고 기묘한 고양이 덕분에 그의 삭막했던 삶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비의 이상 행동은 단순히 개의 습성을 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작업실에서 사진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나비는 갑자기 벽 한쪽을 뚫어지라 응시하더니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강호와 새벽이도 나비의 반응에 덩달아 긴장하며 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다솜이만 민준의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낑낑거렸다. 민준은 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녀석들의 반응이 너무나 심각했기에 섬뜩함을 느꼈다. 나비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없잖아. 민준이 아무리 달래도 나비는 한동안 으르렁거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민준은 녀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벽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종종 나비는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맑은 날에도 갑자기 털을 곤두쓰며 공중을 향해 으르렁거리는가 하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나비가 심심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깊은 고뇌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동시에 민준의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집의 낡은 마당에 서 있었다. 비 내리던 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 엄마 아빠 하는 애절한 외침, 그리고 이어지는 차가운 비명소리. 꿈은 늘 거기서 멈췄다. 잠에서 깨면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꿈속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왜 그는 그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일까? 그리고 그 꿈이 자신의 부모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나비의 이상한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나비는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또는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강호와 새벽이, 다솜이도 불안한 듯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나비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려는 듯 문을 긁어댔다. 민주는 나비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나비야, 어디 가려고 그래?
그는 나비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3마리 개들도 민준의 뒤를 따랐다. 새벽에 숲은 안개에 잠겨 있었다. 나비는 앞장서서 숲속 깊숙이 들어갔고 개들도 녀석을 보호하듯 주변을 둘러싸며 따랐다. 민준은 녀석들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의 깊은 곳으로 갈수록 싸늘한 기운이 민준을 감쌌다. 낡은 나무들이 기괴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서 있었고 오래된 묘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 민준의 눈앞에 낡고 버려진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집은 오랜 시간 방치된 듯 낡고 허물어져 있었다. 벽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집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집은 민준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집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비는 낡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서서 그을음이 묻은 문을 코로 비비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혹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한 애틋한 소리였다. 강호는 집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슬픔을 나누는 듯한 복잡한 소리였다. 새벽이는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불안해했고 다솜이는 나비의 옆에 바싹 붙어 몸을 떨었다. 민준은 주저하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삐걱거리는 마룻소리가 텅 빈 집 안에 메아리 쳤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이었다. 거실 한쪽에는 찢겨진 소파와 부서진 테이블이 널브러져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문득 강한 한기를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빠르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섬뜩한 기운은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나비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인형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코를 갖다 댔다. 인형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채였다. 왠지 모르게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다. 인형에게서 어린 시절의 추억 같은 것이 느껴졌다. 민준은 더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 주방, 그리고 작은 서재, 모든 방이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 공간에서 잊혀진 시간의 흔적들이 느껴졌다. 특히 서재는 더욱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책장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민준은 서류 뭉치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 집의 소유주에 대한 오래된 문서였다. 문서에는 이정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윤영이 아동 실종 사건 관련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실종 사건 외에 이 집에서 그때였다. 밖에서 멀리서부터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개들의 울음소리였다. 경계심 가득한, 동시에 위협적인 소리였다. 민준은 급히 창밖을 내다보았다. 숲의 입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 이 밤중에 이 외딴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선량한 방문객이 아님을 느꼈다. 강호와 새벽이는 이미 집 밖으로 나가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다솜이는 나비를 보호하듯 나비 앞에 섰다. 나비는 그 불빛을 향해 날카롭게 야옹하고 짖었다.
그것은 평소 나비가 내던 흉내 짖음이 아니었다. 분명한 경고음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비와 개들을 데리고 급히 집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덤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러 명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집 안을 뒤지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민주는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민준과 나비에게 위협이 되는 것임이 분명했다. 민주는 녀석들을 데리고 조용히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는 집에서 느꼈던 한기와 공포가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 집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분명 그의 부모님 죽음과 그리고 나비의 기묘한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터였다. 그는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나비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그 비밀을 파헤쳤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의 집과 현실의 집이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비는 그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민주는 나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이 작고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나비와 세 마리 개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과 함께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야 할 때였다. 버려진 집에서의 경험은 민준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팠다. 그는 꿈과 현실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밤잠을 설쳤다. 나비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밤새 그의 옆에 바싹 붙어 꼬리를 살랑거렸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 또한 민준이 낯선 집에 다녀온 후로 더욱 민준을 경계하고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강호는 민준이 외출할 때면 늘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고 낯선 사람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며칠 후 민준은 숲 근처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주된 피사체는 언제나처럼 야생의 동물들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다. 한 여인이 민준이 어제 다녀왔던 그 낡은 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낡은 집을 바라보는 눈빛은 묘한 안쓰러움과 함께 날카로운 호기심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집 주변을 서성이며 손으로 무언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다. 민준은 그녀에게서 낯설지 않은 기운을 느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여인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다소 경계하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입했나 보네요. 저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건축가예요. 이 낡은 집에 대해 조사할 게 있어서요. 그녀는 자신을 이정은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엘리 정이운 아키텍트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명함을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건축가가 왜 이런 버려진 집에? 민주는 그녀가 단순히 건축적인 목적만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정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단순히 건축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이 집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기이한 소문이 도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 집과 관련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서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실종 사건이라니. 이틀 전 그가 발견했던 문서 속 윤영이 아동 실종 사건이라는 문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민준은 자신이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과 나비의 기이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악몽에 대해 털어놓을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은의 진지한 태도와 그녀 또한 이 집의 비밀에 다가가려는 듯한 모습에 민준은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악몽과 나비가 그 집에서 보인 행동, 그리고 밤늦게 그 집을 찾아왔던 의문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은은 민준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럼 당신은 그 집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밤에 누군가 찾아왔다고요. 정은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네,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숨겨놓은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말에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직감으로는 이 집에는 분명히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한 폐가가 아니에요. 그때 나비가 민준의 뒤에서 쪼르르 달려와 정은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정은은 나비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고양이가 개들처럼 행동하네요. 정말 신기하다. 그녀는 나비의 행동에 흥미를 느끼는 듯했다. 나비는 정은의 손길이 마음에 드는지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골골거렸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도 정은에게 경계심을 풀고 꼬리를 살랑였다. 민주는 동물들이 유독 정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은은 민준에게 이 집과 관련된 오래된 소문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집은 원래 부유한 사업가의 소유였대요. 그런데 20년 전쯤 그 집에서 어린 딸이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고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집은 비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 집에 그 소녀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수군거렸어요. 고양이 영혼이라고요. 정은의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고양이 영혼, 그리고 20년 전 그것은 그의 부모님 죽음과 비슷한 시기였다.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검은 세단 한 대가 숲길을 따라 다가왔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은 어딘가 위압적이었다. 민주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강태현, 유명한 부동산 개발 회사 질스건설의 대표였다. 그는 부모님 장례식에서 몇 번 마주쳤던 인물이었다. 당시에도 그의 태도는 어딘가 거만하고 이상했다. 그가 왜 이곳에 강태현은 민준과 정은을 발견하고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김민준 씨 아니십니까? 여기서 이런 낡은 집에 흥미가 있으셨군요. 그리고 이정은 씨도 계셨군요. 역시 소문대로 이 지역 땅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의 등장에 불쾌감을 느꼈다. 정은은 태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강태현 씨가 왜 이곳에 나타나셨습니까? 민준이 차갑게 물었다. 태현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 지역 일대가 곧 대규모 개발 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라서요. 이 낡은 집이 있는 부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와서 둘러보고 있었죠.
김민준 씨도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의 시선은 민준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때 나비는 태연을 향해 털을 곤두쓰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명백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소리였다. 강호와 새벽이도 태연을 향해 으르렁거렸고 다솜이는 나비 옆에 바싹 붙어 태연을 노려보았다. 태연은 나비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하, 고양이가 사납네요. 개들도 그렇고. 그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태연의 행동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나비가 유독 태연에게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터였다. 태연은 민준에게 부모님 사고 이후 이렇게 혼자 지내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라고 말하며 명함을 건넸다.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민주는 그 친절함 속에서 묘한 비아냥거림과 경고를 느꼈다. 민주는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 태연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자신의 채 올라탔고 이내 숲길을 따라 사라졌다. 태연이 떠나자 정은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연 씨와 아는 사이이신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사업 관련해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도 왔었고요. 정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즈스건설이라면 이 지역 개발에 아주 적극적인 회사인데 그리고 강태연 대표는 좀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민주는 정은의 말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태연의 등장, 그리고 그가 이 땅의 개발에 적극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비의 적대적인 반응.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다. 민주는 정은에게 부탁했다. 이정은 씨, 저와 함께 이 집의 비밀을 파헤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부모님 죽음과 이 집의 실종 사건이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은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실함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김민준 씨, 함께 이 집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저도 이 실종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민준과 정은은 함께 낡은 집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낮에는 숲을 탐색하고 밤에는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다녔다. 나비와 세 마리 개들은 그들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보호자였다. 특히 나비는 낡은 집에서 특정 장소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잊혀진 과거를 더듬어 가는 듯했다. 민주는 나비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어쩌면 나비가 잃어버린 소녀의 영혼이라면 그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과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올라탄 후였다. 민준과 정은은 낡은 집의 비밀을 파헤치는 데 몰두했다. 그들은 낮에는 숲을 탐색하고 집 주변의 흙을 파헤치며 단서를 찾았다. 밤에는 정은의 사무실에 모여 오래된 신문기사와 지역기록 보관소에서 찾은 문서를 검토했다. 민주는 부모님 관련 기사들과 20년 전 실종된 소녀, 그리고 낡은 집의 소유주였던 사업가 부부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정은은 건축가답게 집의 구조와 주변 지형도를 분석하며
숨겨진 공간이나 통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나비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였다. 녀석은 낡은 집만 오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특정 방에서는 벽을 긁어대며 격렬하게 울었고, 어떤 곳에서는 바닥에 웅크려 미동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집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지하실로 통하는 듯한 오래된 나무 판자로 막힌 공간 앞에서 나비는 유독 흥분했다. 녀석은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낑낑거렸고 나무 판자를 긁으며 들어가려 애썼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도 나비의 주변을 맴돌며 나비의 행동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나비가 저곳을 유독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곳에 무언가 있는 것을 아는 걸까요? 민주는 나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나비가 저곳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저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나비가 가리키는 곳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낡은 판자를 떼어내자 비좁고 어두운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한기가 몰려왔다. 두려움에 주저하는 민준과 달리 나비는 앞장서서 지하실로 들어가려 했다. 강호와 새벽이는 나비의 앞을 막아서며 경계했고 다솜이는 민준의 뒤에 바싹 붙어 몸을 떨었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습기로 가득했고 낡은 가구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벽난로가 있었는데 그 안은 검게 그을려 있었다. 민주는 지하실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에 뒤덮여 있었고 뚜껑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빛바랜 그림책, 그리고 낡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인형은 민준이 거실에서 발견했던 그 인형과 똑같았다.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채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이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닳고 닳아 있었고 이름이 쓰여 있을 법한 부분은 지워져 있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낡은 종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다. 첫 장에는 서툰 글씨로 날짜와 함께 오늘은 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조그맣게 그려진 달 그림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달 그림은 그의 목걸이에 새겨진 달 모양 펜던트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일기장 속에는 어린 소녀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와의 소풍, 학교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율이라는 이름의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 소녀는 자신의 고양이 지율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썼다. 지율이는 검은색 털을 가진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고양이였다. 소녀는 지율이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달 모양 목걸이를 걸어주었다고도 적혀 있었다. 민주는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 일기장은 분명 20년 전 실종된 소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그 소녀의 삶을 함께 겪었던 것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기장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 지율이의 모습은 나비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나비는 민준의 옆에서 얌전히 앉아 그가 일기장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그때 일기장의 한 대목에서 민준의 손이 멈췄다. 아빠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아빠에게 자꾸만 이사를 가자고 해. 지율이와 떨어지기 싫은데, 그리고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밤,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아빠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갔고, 엄마는 울었어. 나는 지율이랑 숨었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찢겨져 나가고 없었다. 민주는 찢겨진 페이지를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비 오는 밤, 부모님과의 다툼, 그리고 의문의 전화. 이것은 그의 악몽 속 파편들과 너무나도 일치했다. 그의 부모님 또한 비 오는 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설마 그의 부모님이 이 소녀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의 부모님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정은은 민준의 곁에서 그가 읽는 내용을 함께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충격이 역력했다. 이건 이 소녀의 일기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찢겨진 페이지, 분명 중요한 단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지하실 주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벽난로 안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하나 더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민주는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재생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였다. 그 애를 처리해야 해. 아무도 몰라야 해. 특히 김이사 그 자식은.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준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자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남자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강태현의 웃음소리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녹음 내용을 들은 민준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부모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강태현은 이 모든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음모였다. 나비는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녀석은 녹음기를 향해 으르렁거렸고 털을 곤두쓰며 마치 그 소리의 주인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비의 눈빛은 평소에 장난기 가득한 고양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그것도 깊은 원한과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다. 나비, 설마 네가 지율이인 거야.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비를 불렀다. 나비는 민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작은 앞발로 민준의 뺨을 어루만졌다. 민준은 나비의 눈을 통해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소녀 지율이의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지율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양이 지율이에게 영혼을 옮겨 생명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죽음과 부모님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민준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민준의 곁으로 온 것이었다. 그때 지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한 불빛이 지하실 안을 비추고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강태현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찾던 무언가가 이 지하실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현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과 정은, 그리고 나비를 바라보았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참 끈질기네요. 김민준 씨.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는 강태현 일당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강호는 민준과 나비의 앞을 막아서며 이빨을 드러냈다. 새벽이와 다솜이도 태현 일당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민준은 나비를 품에 안고 정은의 뒤에 섰다. 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피로 얼룩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태현은 냉기 서린 눈빛으로 민준과 정은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뒤를 따르던 건장한 남자들은 민준 일행을 애워쌌다. 생각보다 빨리 알아냈군. 김민준 씨, 당신 부모님은 참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았지. 그게 결국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태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민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 죽음과 관련이 있었군. 민준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태연은 피식 웃었다. 관련이 있다기보다 처리했을 뿐이지. 김 이사 부부가 그 아이의 실종 사건을 너무 깊게 파고들었거든. 특히 그 고양이 때문에. 자꾸만 나를 귀찮게 하더군.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 줬지. 그의 말에 민준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부모님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나비, 아니 지유리 때문에. 민준은 지유리를 품에 더 단단히 안았다. 지유리는 태연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고양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롭고 격렬했다. 강호는 태연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포효를 내뱉었다. 새벽이와 다솜이도 강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경계태세를 갖췄다. 강태연의 부하 중 한 명이 강호를 향해 발을 내딛자 강호는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 남자의 다리를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이런 미친 개 같은 다른 부하들이 달려들려 하자 강호는 더욱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위협했다. 정은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며 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 씨, 녹음기와 일기장은 확보했죠. 이게 증거예요. 민준은 품속에 숨겨둔 녹음기와 일기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지하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지하실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태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부하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고양이도 너희들도 오늘 여기서 죽을 운명이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서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지유리는 민준의 품에서 튀어나와 태연의 얼굴을 향해 날카롭게 발톱을 세웠다. 태연은 피하며 넘어졌고 지유리는 그 틈을 타 지하실 어두운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저 고양이를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마. 태연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부하들은 지유리를 쫓아 지하실 이곳저곳을 뒤졌다. 지유리는 마치 지하실의 구조를 꿰뚫고 있는 듯 복잡한 통로와 숨겨진 공간들을 이용해 부하들을 따돌렸다. 민준은 지유리의 움직임을 보며 확신했다. 지유리는 이 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혼의 기억이었다. 민준은 강호와 새벽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녀석들은 민준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태연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혼란을 야기했다. 강호는 가장 덩치가 큰 남자에게 달려들어 팔을 물었고 새벽이는 다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은 이 틈을 타 정은을 붙잡고 지하실 문을 향해 달렸다. 다솜이는 나비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 지저댔고 나비는 다솜이의 목소리를 듣고 민준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지하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말했다. 어림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빨리 와서 이놈들을 처리해. 민준은 절망에 빠졌다. 그때 지유리가 민준의 어깨 위로 뛰어올라
낮은 소리로 민준의 귀에 속삭이는 듯했다. 민준은 지율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녀석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지율이는 다시 한번 지하실 벽난로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벽난로 안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그 뒤편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정은은 지율이의 시선을 따라 벽난로를 자세히 살폈다. 민준 씨, 여기 벽난로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벽난로 주변의 낡은 벽돌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벽돌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벽돌을 떼어내자 그 안에는 낡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금고는 녹슬어 있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태연은 금고를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그것을 어떻게 찾았지 안 돼. 감히 그는 금고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강호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태연의 부하들도 금고를 향해 달려들었다. 민주는 강호와 개들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정은에게 금고를 열어달라고 재촉했다. 정은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애썼다. 그녀는 일기장 속에서 단서를 찾아보았다. 지율이의 생일, 엄마와 아빠의 결혼기념일, 여러 숫자를 조합해보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다. 그때 지율이가 민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 지율이의 눈빛은 민준의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목걸이를 향했다. 민준은 목걸이에 새겨진 달 모양 펜던트를 만졌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부모님이 어떤 기념일에 맞춰 목걸이를 선물하며 달은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달의 주기와 관련된 숫자를 떠올렸다. 그는 정은에게 13, 28, 19 하고 외쳤다. 정은은 민준이 말한 숫자를 조합해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태연과 민준의 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남자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서류 뭉치에는 낡은 계약서와 함께 여러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들은 강태연이 민준의 아버지에게 보낸 협박성 내용들이었다. 강태연은 민준의 아버지에게 지율이의 가족이 소유한 이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율이의 가족을 협박하고 해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태연에게 저항하자 태연은 그들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이었다. 민준은 서류를 든 채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결백했으며 오히려 강태연의 악랄한 음모에 희생된 것이었다. 지율이 또한 강태연에게 희생당한 불쌍한 소녀였던 것이다. 강태연은 금고가 열리고 증거가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전부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부모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던 형사들이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은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형사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강태연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강태연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서류와 녹음기는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형사들에게 끌려나갔다. 지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준은 품에 안긴 지율이를 바라보았다. 지율이는 민준의 얼굴을 핥아주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녀석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도 민준의 주변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동지애와 변함없는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지유리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지하실의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더 이상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지 못했다. 대신 억압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후에 해방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 강태현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의 단호한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그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지하실에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민주는 강태현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동안 그의 삶을 짓눌렀던 무거운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강태현의 탐욕과 악행에 희생된 무고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유리 또한 민주는 품에 안긴 나비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이전과는 다른 묘한 평온함이 깃든 눈빛으로 민준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불안함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형사들은 지하실의 모든 증거물을 수거했다. 녹음기, 일기장, 그리고 강태현의 죄를 입증하는 서류들. 정은은 형사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집했던 모든 자료들을 넘겨주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과 김민준 씨 부모님의 죽음은 명백히 강태현의 소행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갔어요. 수사가 마무리되는 동안 민준은 지유리를 안고 지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도 민준의 주변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지켰다. 민준은 지유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유라,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미안하다.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돼서. 그 순간 지유리는 민준의 품에서 살포시 내려와 그의 발치에 앉았다. 녀석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민준은 느꼈다. 지유리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투명하게 변하는 듯 하더니 민준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놀라서 지유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지유라 안 돼 가지마. 민준은 애타게 외쳤다. 지유리는 민준을 향해 마지막으로 애틋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 평화, 그리고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완전히 빛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허탈하게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유리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깨달았다. 지유리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에 남겨진 영혼이었다. 이제 그 임무를 완수했으니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이었다. 정은은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유리는 자신의 몫을 다 한 거예요. 이제 편히 잠들 수 있겠죠.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민준의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민준은 정은의 품에 안겨 한동안 흐느꼈다. 다음 날 강태현의 체포와 함께 20년 전 실종 사건과 김민준 부부 살해 사건의 진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세상은 강태현의 이중적인 얼굴과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다. 즈스건설은 순식간에 추락했고 강태현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지우리의 일기장과 녹음 내용, 그리고 강호, 새벽이, 다솜이, 그리고 나비의 역할에 대해 보도하며 이 기묘한 이야기의 증거들을 상세히 다루었다. 사람들은 고양이 영혼의 복수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지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에 깊이 공감했다. 민주는 부모님의 누명을 벗기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우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비는 지우리가 사라진 후 나비는 다시 평범한 고양이로 돌아온 듯했다. 더 이상 벽에 대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개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의 눈빛은 전처럼 호기심과 장난기로 가득했지만 가끔씩 민준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을 보낼 때면 민준은 지유리의 존재를 느끼곤 했다. 나비는 지유리의 육체를 빌려 살아남았고 이제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지유리의 기억과 사랑은 나비 안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낡은 집을 정은과 함께 다시 찾았다. 집은 여전히 낡고 버려진 채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감돌았다. 정은은 낡은 집을 복원하여 실종된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 집이 더 이상 비극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민주는 그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함께 낡은 집을 청소하고 수리했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 그리고 나비도 그들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다. 민주는 정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정은 또한 민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낡은 집 마당에서 나비와 3마리 개들과 함께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평화로웠다. 나비는 민준의 무릎 위에서 골골거렸고 개들은 민준의 주변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다. 민준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유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 희생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고 민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었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시간은 흐르고 낡은 집은 더 이상 스산한 폐허가 아니었다. 정은의 주도 아래 건축가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오래된 흔적들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제 그곳은 나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갈 곳 없는 유기동물들과 상처받은 아이들이 함께 치유받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민주는 이곳의 전속 사진작가이자 운영을 돕는 매니저로 정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강태현은 재판에서 그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다. 지유리의 일기장, 녹음기, 그리고 민준의 부모님이 남긴 증거들은 그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한동안 이 사건을 뜨겁게 다루었다.
고양이 영혼의 정의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지유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주었다. 민주는 이제 부모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과 정은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낡은 집을 함께 복원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정은은 민준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를 지지해 주었으며 민준은 정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소중했다. 나비는 여전히 민준의 곁을 지켰다. 지유리의 영혼이 떠난 후 나비는 완벽하게 보통 고양이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고 민준이 부르면 개처럼 달려와 애교를 부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깊은 슬픔 대신 장난기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나비의 눈을 볼 때마다 지유리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곤 했다. 지유리의 사랑과 희생은 나비에게 그리고 민준에게 영원히 남아있었다. 강호, 새벽이, 다솜이는 나비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유기견들과 유기묘들에게는 든든한 맏형, 맏언니 역할을 했다. 특히 다솜이는 나비와 여전히 붙어 다니며 장난을 쳤고 새벽이는 언제나처럼 온순하게 모든 동물을 감쌌다. 강호는 나비의 집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견 역할을 자처했다. 그들은 단순한 개들이 아니라 민준과 나비의 삶을 함께 지탱해준 진정한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나비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의 행사였다. 나비의 집에서 치유받고 새로운 가족을 찾은 동물들과 아이들을 위한 자리였다. 민주는 카메라를 들고 그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아이들은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강호는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나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새벽이와 다솜이도 그 옆에서 평화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민주는 사진을 찍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솜털 같은 구름들이 떠다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의문의 죽음을 맞은 비운의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좇다가 희생된 영웅들이었다. 그리고 지유리 또한 자신의 아픔을 넘어 정의를 찾아준 용기 있는 영혼이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민주는 정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준 씨, 이제 정말 평화로워 보여요. 정은이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나비와 우리 개들 덕분이고. 그는 나비와 개들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온전하고 충만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은 피어났으며 정의는 실현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주는 잠든 나비를 품에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숲은 고요했고 달빛이 잔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나비는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민주는 나비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자, 나의 작은 나비야. 그리고 고마워, 지유라. 네가 가져다준 모든 것에 영원히 기억할게. 그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